병 속에서 발견된 원고 에드거 앨런 포 1833년. 난 내 조국과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다. 박해 때문에 조국에서 몰려났고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과의 사이도 멀어졌기 때문이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덕분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워낙 명상적인 성향이다 보니 어린 시절 공부하며 부지런히 비축한 지식의 보고를 나름대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독일 윤리학자들의 저작에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 광기를 멋지게 표현하는 웅변수를 무분별하게 존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워낙 엄격하게 사유하는 습관 덕에 그들의 오류를 손쉽게 간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천재적이기는 해도 너무 건조하다며 나를 힐난했다.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내 큰 문제점이라고들 했다. 게다가 내 견해는 엄격하게 회의주의적이라 늘 악명이 높은 편이었다. 사실 나는 물리학에 심취해 있던 터라 내 정신이 우리 시대에 아주 흔한 어떤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닐까 염려하기도 했다. 어떤 현상이든지 과학의 원리로 설명하는 습관, 설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식의 설명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현상까지도 이런 설명입니다. 설명하는 습관이라는 오류 말이다. 미신이라는 도깨비불에 미혹돼 자칫 엄격한 진리의 영역을 벗어날 위험이 나만큼 적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여기서 미리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들려줄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나처럼 몽상이라면 사문자나 무효문서로 여기는 정신의 소유자가 실제로 체험한 경험의 이야기라기보다 단순히 조잡한 상상력의 소산인 헛소리라고 여겨질까 봐서이다. 여러 해 동안 해외여행을 다니던 나는 1800년 풍요롭고 인구가 많은 자바섬의 자카르타 항에서 순다 열도로 향하는 돛담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떠났다. 승객 자격으로 탄 것이었다. 그때 난 단지 내 주변에 수시로 귀신처럼 출몰하던 일종의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에 이끌려 그 배를 탔다. 내가 탄 배는 무게가 400톤 정도 나가는 아름다운 선박이었는데 동판으로 바닥을 댔고 선체는 말라바르산 티크제로 뭄바이에서 건조된 것이었다. 라차디브 섬에서 원명과 기름을 선적해 놓았으며 야자 껍질로 만든 섬유와 인도산 흑설탕, 버터기름, 코코넛 그리고 아편 몇 상자도 실려 있었다. 적하가 스트로크에 이루어진 탓에 배는 까딱하단 전복하기 쉬운 상태였다. 배는 아주 약한 바람을 받으며 항행 중이었는데 목적지인 열도에서 오는 작은 배들과 이따금 마주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바람에 우리는 단조로운 항로에 따분해하며 여러 날 동안 자바섬 동쪽 해안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고물의 난간 위에 기대어 서 있던 나는 북서쪽 하늘에 아주 특이한 모양의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구름은 색깔이 특이할 뿐더러 자카르타를 떠난 뒤 처음으로 눈에 띈 구름이어서 더욱 시선을 사로잡았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골똘히 그 구름을 바라보았는데 해질녘이 되자 구름은 갑자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넓게 번져나가면서 가는 안개띠가 되어 수평선을 감쌌고 마치 길고 낮은 해안선 같았다. 곧이어 달이 어스레한 붉은색으로 변했고 바다도 무언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바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물이 평소보다 투명해 보였다. 바닥이 내 눈에 똑똑히 보였지만 그 깊이는 엄청나게 깊었다. 닻을 감아 올리는 동안 나는 배 아래가 15길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주변 공기가 점점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뜨거웠다. 달궈진 새에서 나오는 듯한 수증기가 나선형을 그리며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밤이 되자 바람은 완전히 잦아들었는데 그보다 더 완벽한 고요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배의 고물에 타고 있던 초의 불꽃은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고 내가 손으로 감싸고 있던 긴 머리카락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배가 해안 쪽으로 떠내려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장은 위험할 것이 전혀 없다면서 돛을 말고 닻을 내리라고 명령했다. 대부분 말레이인이었던 선원들은 불침번도 세우지 않은 채 갑판 위에 몸을 뉘었다. 나는 선실로 내려가면서도 어쩐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내 눈에 띈 모든 현상이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 폭풍 같은 무시무시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판단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나는 선장에게 이 같은 염려를 전달했지만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무시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나는 불안과 초조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잦은 깨에 가판 위로 올라갔다. 내가 가판 승강구 계단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빠르게 돌아가는 방앗간의 물레방아에서 나는 것 같은 요란한 윙윙 소리가 내 귀를 때려와 화들짝 놀랐다. 그리고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배 한복판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순간 사나운 물길이 거품을 뿜으며 다가와 가판보 끝에 있던 우리를 앞뒤로 동시에 덮치면서 가판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순식간에 휩쓸고 지나갔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기세의 질풍노도가 우리 배를 구한 셈이 되었다. 돛대가 부러져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배가 완전히 침수하긴 했지만 1분가량 지난 후에 바다에서 그 무거운 몸을 일으켰고 엄청난 폭풍 아래서 한동안 비틀거리다 마침내 똑바로 일어섰던 것이다. 내가 죽지 않은 게 어떤 기적 덕분이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리라. 물에 휩쓸린 충격으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몸이 선미제와 방향타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어렵사리 발을 딛고 일어서서 어질어질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그 순간 우리가 부서지는 파도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거품을 뿜으며 산더미가 무너져 내리듯 우리를 삼키던 대양의 소용돌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했다. 얼마 후 항구를 떠나기 직전 성선했던 스웨덴 출신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고 이었고 그가 비틀거리며 고물 쪽으로 다가왔다. 우리는 곧 우리 두 사람이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임을 깨달았다. 우리를 제외한 가판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살에 휩쓸려 가고 없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다가 변을 당했을 것이다. 선실이 모두 물에 잠겨 있었으니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배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해버리는 찰나 다시 순간적으로 배가 침몰할 듯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배의 닷줄은 그 한 번의 폭풍의 노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 배는 바로 침몰했을 것이다. 배는 강한 뒷바람을 받으면서 무시무시한 속도로 떠내려갔고 우리 머리 위에서 날카로운 파도가 계속 부서졌다. 배의 고물은 골격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며 그 외에도 배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그러나 우리는 배의 펌프가 막히지 않고 배 바닥을 채운 모래주머니도 그다지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고 참으로 기뻤다. 폭풍은 이미 맹렬한 기세가 한풀 꺾인 터라 우리는 강풍이 가져올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배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만일 산더미 같은 파도가 다시 한번 덮쳐온다면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바람이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리던 우리의 마음에 남은 것은 단순한 절망감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아주 당연한 걱정이 사실로 확인될 조짐은 전혀 없었다. 앞쪽 가판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소량의 야자접 조당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닷새 동안 선체는 밤낮 없이 숨가쁘게 몰아닥치던 질풍 앞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빠른 속도로 선회했다. 바람은 처음 몰아닥쳤던 폭풍의 강도에는 못 미쳤지만 내가 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폭풍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었다. 첫 나흘 동안 우리의 진로는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줄곧 남동쪽과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아마도 뉴홀랜드의 해안을 따라 이 뉴홀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옛 이름 중 하나입니다. 뉴홀랜드의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듯 했다. 닷새째 되는 날 바람은 나침반의 한 점 정도 북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그럼에도 추위는 극에 달했다. 병적으로 누리끼리한 광채를 띤 태양이 수평선 위로 살짝 기어 올라간 듯 떠올라 미약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눈에 확 띄는 구름은 없었지만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불어왔으며 띄엄띄엄 변덕스럽게 노호했다. 대충 정오라고 짐작한 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양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는 여전히 제대로 빛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쏘아내지 않았고 그 대신 평광된 것처럼 반사되지 않는 무디고 음침한 빛을 발했다. 해 중앙의 화염은 넘실거리는 바다 속으로 내려앉았다가 가라앉기 바로 직전에 설명 불가능한 어떤 힘에 의해 꺼지듯 갑자기 사그라들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으로 서둘러 떨어지던 순간
태양의 모습은 희미한 은빛을 띤 테두리에 지나지 않았다. 여섯째 날이 밝기를 우리는 헛되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내겐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나와 함께 있던 스웨덴인에게는 끝내 도래하지 않을 그 날을 말이다. 해가 진 이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었는데 따라서 배에서 20발짝 밖에 떨어지지 않은 채 물체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다. 영원한 밤이 계속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으니 열대지방에서 흔한 인을 함유한 바닷물에서 보이곤 하는 광택조차도 그 밤들 동안엔 빛나지 못했다. 비록 폭풍은 누그러지지 않은 채 계속 격렬하게 노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 주변에서 넘실대던 파도와 거품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방은 공포이자 두텁게 깔린 어둠이며 찌는 듯 후텁지근하고 캄캄한 사막이었다. 미신적인 공포가 그 스웨덴인 노인의 머릿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으며 나의 영혼도 고요한 경이감에 휩싸였다. 우리는 배를 돌보는 것은 단순히 소용이 없는 정도를 넘어 헛된 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리의 몸을 뒷돛대의 그루터기에 떼는 대로 단단히 묶고 맨 채 절망에 찬 시선으로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시간을 알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치를 짐작할 방도도 없었다. 우리가 어떤 항해자들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내려왔었다는 것은 분명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얼음의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아주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러는 가운데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시달렸으며 산더미 같은 파도가 광폭한 기세로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는 그 파도가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파도는 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시무시했고 그것이 우리를 삼켜버리지 않은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스웨덴인 노인은 배에 실린 짐이 그다지 무겁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배의 성능이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 희망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가망이 없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암울한 심정이 되어 죽음을 맞이할 준비만 하고 있었다. 배가 1노트, 2노트 나아감에 따라 어둠에 잠긴 거대한 바다가 더욱 무시무시한 기세로 용솟음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 해도 우리의 죽음이 1시간 이상 늦춰질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배와 함께 때로는 엘버트로스는 공중 아주 높은 곳에서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전설의 새입니다. 엘버트로스보다도 더 높은 곳까지 치올라 숨을 헐떡였고 때로는 축축한 지옥 같은 낮은 곳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바람에 현기증을 느꼈다. 무겁게 괸 공기가 내려앉고 어떤 소리도 크라켄의 잠을 깨우지 않는 그런 지옥 말이다. 이 크라켄은 고대 스칸디나비아 전설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말하는데요. 섬만큼 덩치가 크며 깊은 바다 속에서 자다가 영급에 한 번씩 잠에서 깨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도 크라켄의 잠을 깨우지 않는 그런 지옥 말이다. 우리가 이 같은 나락에 내려앉아 있을 때 공포에 질려 황급하게 내지르는 스웨덴 노인의 비명소리가 밤의 어둠을 가를 듯 난데없이 터졌다. 저기 좀 보, 저기. 귀를 찢을 듯 날카로운 비명소리였다. 하나님 맙소사, 저기 좀 보라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나는 붉은 빛을 띤 흐릿하고 음침한 섬광이 엄청난 크기의 파도 사이에서 거대한 아가리를 떡 벌린 깊은 수렁 양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우리 배의 갑판 위로 간간히 밝은 빛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눈길을 위로 향하자 내 혈관의 피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리 머리 바로 위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높이에 그리고 깎아지른 듯 가파른 파도의 꼭대기에 4,000톤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배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던 것이다. 자기 높이의 100배도 더 되는 높이의 파도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었지만 그 배는 현존하는 어떤 전함이나 동인도 무역용 선박보다 더 커 보였다. 배의 선체는 거무죽죽한 때가 묻은 듯 짙은 검은색이었으며 보통 배와는 달리 조각 장식은 없었다. 노쇠로 된 대포가 열린 포문으로부터 뻗어나와 일렬로 서 있었으며 잘 닦아 반들반들 윤이 나는 표면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전투용 등불이 매달려 삭구 주변의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겁에 질리게 한 것은 그 배가 그처럼 초자연적인 바다, 저 그토록 사납게 날뛰는 폭풍에 정면으로 대항한 채 돛을 올린 상태로 버티고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배가 처음 우리 눈에 띄었을 때는
뒤쪽으로 희미하게 보이던 무시무시한 심연에서 서서히 솟아오르고 있는 참이라 배의 이물만 눈에 띄었다. 우리가 강렬한 공포에 차 있을 때 배는 마치 자신의 장엄함을 은밀하도 하듯 아찔한 정점에 멈춰서 있었는데 그런 후 곧 몸을 부르르 떨더니 마침내 기우뚱 아래를 향해 내려왔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갑자기 냉정을 되찾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고물의 끝을 향해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비틀비틀 걸어간 다음 그곳에 서서 감련한 자세로 곧 내게 밀어닥칠 몰락을 기다렸다. 마침내 투쟁을 포기한 우리 배는 이물 쪽에서부터 곤두박질치며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추락하는 무게 때문에 이미 물속에 잠겨있던 선체 부분에 충격이 가해졌고 그 결과 나는 꼼짝도 못한 채 그 낯선 배의 삭구 위로 내던져지게 되었다. 내가 떨어질 때 마침 그 배가 바람에 들썩이며 돌았다. 그에 따른 혼란 덕분에 내가 그 배의 선원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것 같다. 난 큰 어려움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반쯤 열린 주 성강구 쪽으로 간 뒤 기회를 포착해 짐칸에 몸을 숨겼다.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을 보는 순간 느껴진 막연한 경이감 때문에 숨기로 결심했을 것이다. 그들을 얼핏 보는 순간 막연한 신비감과 회의 그리고 염려가 느껴져 그들에게 나 자신을 맡기기가 좀 주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화물실을 은신처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근처의 판자 조각을 이용해 배의 거대한 기둥 사이에 간편한 은신처를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은신처를 마련하는 작업을 마치자마자 화물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와서 나는 방금 만들어 놓은 은신처로 피신해야 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가만가만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내 은신처 곁을 지나갔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모습을 대충 살펴볼 수는 있었다. 얼핏 보아도 노쇠한 사람이 틀림없었다. 오랜 세월의 무게 아래 무릎이 기우뚱거리고 몸 전체가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낮은 어조로 띄엄띄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몇 마디 중얼거렸고 한 구석으로 가더니 산더미처럼 쌓인 특이한 도구들과 부식된 항해 지도 사이를 더듬어댔다. 그에게서는 노망난 사람 같은 고약함과 오로지 신만이 지닐 법한 신성한 위엄이 기묘하게 뒤섞인 태도가 엿보였다. 그는 마침내 갑판으로 올라갔고 난 그 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정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 그 감정은 분석을 허용하지 않으며 지난 세월 동안 배워온 교훈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것을 이해할 열쇠를 손에 넣지 못할 것 같다. 나 같은 성향의 사람에게 그런 생각은 정말 고약하다. 나는 내가 결코 본성 속 관념적인 시선에 만족하지 못할 것이란 걸 분명히 안다. 또한 이런 관념들의 한계가 없다는 건 놀랄 일도 아니다. 그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원천에서 나오니까 말이다. 새로운 감각,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가 내 영혼에 보태진 셈이다. 내가 이 으스스한 배의 갑판에 처음 발을 내디딘 후 시간이 꽤 흘렀는데 내 생각엔 이제 내 운명의 광선들이 한 초점을 향해 모이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그들은 내가 이해할 길 없는 종류의 명상에 잠겨 내 곁을 지나면서도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몸을 숨긴 내 행위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었다. 내가 한 선원의 코앞을 스쳐 지나간 것이 바로 조금 전의 일이고 또 감히 선장 전용 객실에까지 침입해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고 전에 글을 쓸 때도 사용했던 도구들을 꺼내온 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일기를 이따금씩 계속해서 쓸 작정이다. 어쩌면 이거를 세상에 내보일 기회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노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작정이다. 마지막 순간이 오면 이 원고를 병에 넣어 바다에 던질 생각이다. 새롭게 발생한 사건이 내게 새로운 명상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런 일들이 과연 제멋대로 작동하는 우연의 산물인지 나는 대담하게도 갑판 위로 올라가서 소형 보트 바닥에 있던 줄 사다리와 낡은 돛더미 한가운데로 뛰어내렸는데 아무도 이런 내 행위를 주목하지 않았다. 내 운명이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무심결에 내 손 가까운 물통 위에 얹혀있던 차곡차곡 잘 개어진 보조 도처의 가장자리를 타르 솔로 칠했다. 나중에 그 보조 돛이 다시 펼쳐졌을 때 대문자로 쓰인 발견이라는 글자 위에 발린 무심한 솔자국이 보였다.
요 며칠간 나는 내가 탄 배의 구조를 꽤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무장이 잘 되어 있기는 했지만 전함은 아닌 것 같았다. 사꾸와 골격, 일반적인 장비들로 미루어 전함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배가 무엇이 아닌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무엇인지는 말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다.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배의 기이한 형태와 골격이 특이한 돛대들, 그것의 엄청난 크기와 꼴사납게 큰 돛천 등을 찬찬히 뜯어보자면 무언가 낯익다는 느낌이 간간히 내 마음속을 스친다. 그리고 거기엔 무언가 분명하지 않은 기억의 옛 그림자, 옛 시대의 낡은 외국 연대기들에 대한 불가해한 기억이 항상 섞여든다. 배의 제목을 한참 바라보았다. 배는 낯선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목적에 맞지 않아 보이는 제목이었다. 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이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생기기 마련인 벌레 먹은 구멍이나 건조한 지 오래된 배에서 제목이 썩어 들어가 생긴 구멍과는 다른 것이었다. 어쩌면 너무 까다로운 관찰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그 제목에서는 스페인산 떡갈나무가 인위적으로 팽창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모두 엿보였다. 위에 적은 문장을 읽다 보니 넓고 풍상에 시달린 네덜란드 출신의 뱃사람이 얘기한 기이한 격언이 통째로 머리에 떠오른다. 자신의 말이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면 그는 바다에서는 배의 덩치가 불어나고 선원의 몸도 불어난다. 내 말은 그 현상처럼 확실하다라곤 말하곤 했다. 1시간쯤 전 나는 선원 무리 속에 과감하게 끼어들었다. 선원들은 내게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고 내가 그들 한가운데 서 있는데도 내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행동했다. 선원들은 내가 처음 화물실에서 보았던 선원처럼 모두 넓고 백발이 성성했다. 무릎에는 아무런 힘도 없어 덜덜 떨렸고 어깨도 노쇠로 인해 완전히 오그라져 있었다. 쭈글쭈글한 피부는 바람에 들들거렸고 목소리는 나직나직 떨렸으며 뚝뚝 끊겼다. 눈은 노인 특유의 눈물로 번뜩였으며 잿빛 머리카락은 폭풍 속에서 끔찍하게 흩날렸다. 그들 주변의 가판엔 매우 기이하게 생긴 요즘에는 쓰이지 않는 낡은 계산 도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배의 보조돛이 올려진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 전에 언급했다. 그때부터 배는 뒤에서 곧장 불어오는 바람을 활죽에서부터 낮은 보조 돛대의 하활에 이르기까지 너덜거리는 돛천에 모두 받으면서 남쪽으로 무시무시한 항행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는 동안 윗돛대의 활대는 인간의 정신이 상상할 수 있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물의 지옥을 향해 돌았다. 선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했지만 나로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해서 방금 갑판에서 내려오는 길이다. 이 엄청난 크기의 배가 당장 바닷물 속에 삼켜져 영원히 사라져버리지 않는 것이 내가 보기엔 기적 중의 기적이다. 우리의 운명은 분명 10년을 향한 최후의 돌진을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영혼의 언저리에서 서성대는 듯하다. 우리는 내가 여태 본 가장 큰 물결보다도 1000배는 더 커다란 거대한 물결도 쏜살같이 빠른 갈매기처럼 유연하게 활강하며 피해간다. 그러면 이내 장대한 파도가 바닷물 속 마귀라도 되는 양, 그러나 단지 위험만 할 뿐 파괴는 금지된 마귀인 양 우리 위로 고개를 치켜든다. 배가 그처럼 계속 위기를 모면하는 이유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자연현상 덕분일 뿐이라고 믿는 수밖에 없다. 배가 강한 조류나 강력한 역류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짐작하는 수밖에. 나는 선장도 직접 마주쳤다. 그것도 그의 선실 안에서. 그러나 내가 짐작한 대로 그는 나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외모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한번 훑어보고서 그가 인간 이상인지 이하인지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그를 바라본 순간 경이감뿐 아니라 억제할 수 없는 경외감에도 강렬하게 사로잡혔다. 그의 몸집을 보자면 키가 173cm 정도로 나와 거의 비슷했다. 체구는 균형이 잡혀 탄탄했고 남달리 건강해 보이지도 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서린 독특한 표정, 즉 그가 노인임을 너무도 완벽하고 극단적으로 증명하는 그 표정, 강렬하고 경이로우며 전율을 일으키는 그 표정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마에는 그의 주름이 없었는데 묘하게도 그것이 그가 수많은 세월을 살았음을 증거하는 듯 했다. 잿빛 머리카락은 과거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진한 잿빛 눈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의 것이었다. 선실의 마룻바닥에는 기묘하게 생긴 철제 걸쇠가 달린 이절판 책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처럼 보이는 과학기구,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잊힌 지 오래인 낡아빠진 지도들이 두껍게 덮여 있었다. 그는 머리를 손 위로 푹 숙이고 있었는데 국왕의 직인이 찍힌 위임장으로 보이는 서류를 침착하지 못한 강렬한 눈길로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화물실에서 처음 보았던 선원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혼자 투정하듯 낮은 목소리로 낯선 말을 중얼거렸다. 그가 바로 내 옆에 있는데도 그의 목소리는 1km도 넘게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과거의 혼에 씌어있다. 선원들은 묻혀버린 세계의 유령들처럼 앞뒤로 미끄러지듯 걷는다. 그들의 눈에서는 열정적이면서도 불안한 기색이 엿보인다. 그들의 몸이 전투용 각등의 눈부신 빛을 받아 번뜩이며 내 앞에 비스듬히 나타날 때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이 든다. 내가 평생 동안 고대 유물의 판매업자 노릇을 하며 바알베크와 타드모르, 페르세폴리스에 있던 이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바알베크, 타드모르 이 세 곳 모두 중동 지역에 위치한 도시 유적들입니다. 에 있던 쓰러진 기둥들의 그림자를 흡수해 내 영혼이 폐허가 될 정도였는데도 주위를 둘러볼 때 나는 그동안 내가 품어왔던 걱정과 두려움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동안 우리 배를 따라다니는 돌풍에 뜬 건 회오리 바람이니 모래 폭풍이니 하는 말로는 그 규모를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바람과 대양 사이의 교전 앞에 혼비백산의 망년이 서 있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배의 바로 곁에 있는 건 단지 영원한 밤의 어둠뿐이며 거품없는 바다의 혼돈뿐이다. 그러나 우리 배의 양쪽으로 1리그 정도, 1리그는 약 5km 정도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1리그 정도 떨어진 곳에선 기가 질릴 정도로 큰 빙벽들이 우주의 벽이라도 되는 양 우뚝 서서 황량하기 짝이 없는 하늘로 사라지는 모습이 이따금 희미하게 보인다. 배가 조류 안에 있다고 짐작했던 것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새하얀 얼음 곁에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면서 기세 좋게 곤두박질 치는 거대한 폭포수같이 전등소리와 함께 남쪽으로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을 조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공포를 이해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나는 감히 말한다. 하지만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이 무시무시한 지역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은 내 절망보다도 커서 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가장 끔찍한 죽음과도 화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의 끝에 무언가 흥미진진한 지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다만 그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결코 후세에 전해질 수 없는 비밀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탄 이 조류가 우리를 다른 곳이 아닌 남극으로 데려가 줄지도 모르겠다. 나는 얼핏 보기에 터무니없이 황당해 보이는 이 추측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선원들이 난폭하게 떨리는 발걸음으로 가판 위를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절망의 무감각보다는 희망의 열렬함이 엿보인다. 그러는 사이 바람은 여전히 우리 배의 선미루에 머물고 있다. 배에 수많은 돛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따금 선체가 바닷물 위로 들어 올려지기도 한다. 오, 무시무시하고도 또 무시무시하구나. 빙벽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열리고 이어 다시 왼쪽으로 열린다.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동시문을 그리며 현기증 나는 속도로 거대한 원형극장의 가장자리를 선회한다. 그 원형극장의 벽은 꼭대기가 너무 높아 어둠 속에 잠긴 채 보이지 않는다. 다가올 내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다. 원이 급속도로 작아진다. 우리의 배는 소용돌이의 소나기 안으로 미치광이 같은 기세로 내동댕이 쳐진다. 배는 고함을 지르고 우르릉대며 천둥 번개를 울려대는 대양과 폭풍의 한가운데서 선체를 떨고 있다. 오 하나님, 우린 추락하고 있다.